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에 서정조 시인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전두환의 대통령직 퇴임 전날,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쉐라턴 워커힐 같은데 거기서 환송연을 텔레비전 생중계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마이크 잡고 시를 읊은 성우가 있었는데 그 성우는 고은정 씨고, 그 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뭐 민족의 태양이신 뭐 김성으로 바꿔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참 낯뜨거운 시였는데, 그 시를 쓴 사람은 서정주가 아니라 김춘수였더군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김춘수 시는 꽃이라는 시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는 바보스럽게도 전두환 시절에 정치를 합니다. 아, 정치를 했어요? 네, 정기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국회의원까지 하죠. 오.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 뭐 전두환에게 바치는 그런 시를 쓴 것이 그렇게 뭐 그다지 낯설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우리 역사에서 많아요. 예. 여기서 하나하나 뭐 일일이 예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중요한 시인들이 독재자들에게 아주 비굴한 시를 바치는 이른바 광대 노릇을 하죠. 우리 한국 시사의 깊은 상처입니다. 네, 제가 흔히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황당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뭐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했다가 교수님께 혼이 나서 만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또 만화가 분들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앞으로 시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지인들에게 이 문매를 맞을 거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지점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닐 테고요. 우리 문학사, 뭐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영광뿐만 아니고 그 상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아니, 시인하면은
뭔가 좀 체제에 저항하고 사물을 좀 달리 보고 그래야 시인 아닌가요? 이육사 정도의 어떤 그런 풍모를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참 난센스입니다. 글쎄요, 육사 같은 아주 견결한 선비의식을 지니고 있거나 동주 같은 식민지 시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끝까지 지켜내거나 또는 만해처럼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시인들도 있었지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도 있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시인이라고 다 고결한 영혼을 지니고 있겠습니까? 갑자기 슬퍼져요. 뭐 사실 언론이라면 다 리영이처럼 그렇게 절개 있는 그런 캐릭터를 상상할 텐데 뭐 우리 앞에 그 널려 있는 언론인들을 보면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무관한 그런 사이비를로 판을 치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즘 소설을 떠올리면은 그래요. 소설과의 통찰력이 얼마나 예리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댓글 부대와 관련된 소설입니다. 작년에 제가 장강명의 댓글 부대를 소개해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알파팀이잖아요. 그게 현실에서 고스란히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또 앞서서 발견된 실체가 뭐 시발단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발단. 네, 그 낙검수의 통찰력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도 물론 정보력도 있겠지만은 우리 김 PD의 그 문학적 감수성과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괜히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김 PD를 뭐 문학적 감수성이 없다고 나무래고 하는데 나무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훌륭합니다. 자,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해주실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제가 몇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은 먼저는 토마스 벌빈치란 사람이 편집한 것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토마스 벌빈치는 19세기 학자였는데요.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단편적인 신화들을 토마스 벌빈치가 19세기에 편집한 것을 우리는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읽었던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그리고 헤로도투스의 신통기, 뭐 노동과 나날, 그리고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신화적인 요소를 갖춘 이야기들을 19세기에 편집해놓은 게 토마스 벌빈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저는 그것도 물론 훌륭하고 뭐 잘 짜여져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에디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그리스 로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세기에 편집된 이 신화집은 토마스 벌빈치 버전과 다르게 물론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요. 다르게 우리가 읽기에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고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벌빈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버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에디스 해밀턴의 그리스 로마 신화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화하면은 그저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검색해 보면은 아동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성경과 더불어서 원초를 이루고 있고 서구 문화에 이른바 그 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과 영감의 보물창고 같은 그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위에서 들어보면은 어린이들은 그리스 신화를 뭐 재미로 읽어서 신화에 등장하는 신 이름 맞추기는 타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조금 그리스 신화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뭐 내일이 입추니까 또 금방 가을이 오겠죠. 이 그리스 신화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계 모든 문화권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신화도 그렇고요.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요. 뭐 지중해의 많은 신화들, 북유럽의 신화들, 켈트 신화를 비롯해서 그리고 뭐 인디안의 그 설화와 같은 신화들도 많이 있고요. 중국도 뭐 아주 방대한 신화들이 있죠.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양한 방면의 신화들을 접근해 보시면 인간 지성과 상상력의 근원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이 에디스 해밀턴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뒤지다가 워낙 유명한데 에리식톤 또는 에리직톤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재용 씨 재판이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잖아요.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탐욕의 끝판을 막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하기도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변호사 그룹들의 정말 이 논리를 빙자한 이 헛소리들이 아주 막 가슴 아프게 와닿고 합니다. 예. 상식이나 양식은 통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에리직톤의 비극 또는 그 우둔함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뭐 3명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리직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친구가 있고 친구로 합시다. 그리고 데메테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예. 포세이돈이나 신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리직톤의 딸이 등장합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에리직톤이 대단히 사악한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데메테르 여신, 그러니까 곡식의 여신이자 수확의 여신이기도 하죠. 대지의 어머니라고 하는 예. 그 데메테르 여신이 아주 아끼는 큰 나무를 도끼로 베버립니다. 그렇게 베지 말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예. 사실 오랜 세월 살아온 나무들은 신성성을 간직하는 경우가 많죠. 예. 이건 자연의 상징이기도 할 테고요. 그 자연을 다 훼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데메테르 신이 저 탐욕의 끝을 모르는 에리직톤에게 허기의 여신, 굶주림의 여신을 깃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리직톤은 굶주림의 여신이 자기 몸에 깃들면서 자신의 그 탐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모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딸까지 팔아먹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궁극적으로 자기까지 뜯어먹습니다. 예. 대단히 비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짤막한 얘기지만 우리 시대의 그 에리직톤들이 신의 선물인 자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에리직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 요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굶주림의 여신은 그 명령에 따랐다. 여신은 에리직톤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뼈만 남은 앙상한 팔로 그의 몸을 감싸 안았다. 추악하게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서 굶주림의 여신은 에리직톤을 굶주림으로 가득 채우며 허기를 그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 그러자 걷잡을 수 없는 식욕으로 잠이 깬 에리직톤은 먹을 것을 찾았다.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에리직톤은 더 먹고 싶어졌다. 심지어 고깃덩어리를 목구멍 속으로 밀어넣는 동안에도 배에서는 허기를 느꼈다. 한순간도 포만감을 주지 못하는 먹을 것을 조달하느라 에리직톤의 전 재산은 바닥이 났다. 마침내 에리직톤에게는 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딸마저도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예. 그러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에리직톤은 결국 자신의 몸을 먹어치움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제가 이 에리직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인데 그 어떤 허기의 신이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길래 그렇게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가족까지도 망가뜨리고 친구 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급기야는 자신까지도 훼손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지 참 알다가도 몰라서 에리직톤의 그 인상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곤 합니다. 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또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사는 곳을 돈놀이의 장으로 이렇게 이용해서는 대단히 곤란하죠. 이번 부동산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에리직톤의 후예들이 마지막에 깨닫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걸신이 더 창궐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기의 신, 그러니까 걸신이 깃드는 순간 탐욕이 창궐하는 모양이에요. 예. 같은 얘기긴 한데 정말 그 걸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한 번쯤은 좀 새겨봐야겠죠. 예.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끝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당연하겠죠. 이게 어쩌면 신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정말 절제와 균형, 이게 또 우리의 최고의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덧붙이자면은 에리스톤뿐만 아니고요. 탄탈로스나 피그말리온, 또 오이디푸스 등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모든 문학, 예술, 철학의 어떤 출발점이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읽으시면서 우리 영감도 얻고요. 예. 상상력의 실마리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삶도 고대인들의 지혜를 빌어서 우리의 삶도 되비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신화 이야기 너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자이니치,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 제1동포 또는 제1교포라고 하죠. 예, 예. 자이니치를 대표하는 뛰어난 에세이스트 서경식 선생의 소년의 눈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며칠 전 민중의 소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조선적 제1동포 입국 실현을 위한 모임이 있다는군요. 그 모임에서 광화문에 모여서 내 고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선적 제1동포들이 자유왕래를 보장해달라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게 불가능한 모양이죠? 네, 우리 김 PD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제1동포들, 요즘은 자이니치라고 부릅니다만은 예. 제1동포들의 국적이 각자 다릅니다.
제일동포이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해방 전에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 해방 직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250만쯤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또 많은 분들이 그대로 남았다고 해요. 약 70만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또는 그 제주도의 4.3 항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죠. 예. 그런데 그곳에 머문 제일동포들은 GHQ, 그러니까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서 조선적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국적이 48년까지는 남북한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예. 미군정 시대니까 조선적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적 하면 실질적으로 무국적자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죠. 그런데 분단된 나라는 내 조국이 아니다라고 해서 남북한 어디에도 국적을 두지 않고 조선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국적자들이 현재까지 3만 4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왕래가 차단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정말 가깝고도 먼 곳이었죠. 그리고 정치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곳이기도 했고요. 예. 이 민중의 소리에 실린 이 기사를 보면서 떠올린 게 서경식 선생입니다. 서경식 선생에 관해서는 작년에 교양 모든 것의 시작 얘기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동경경제대학교에서 교편을 맡고 계시면서 많은 에세이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좋은 에세이들이 많이 소개돼 있어요. 정말 워낙 걸출합니다. 아마 마니아들도 많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서경 선생을 만나게 되면은 좋은 글들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나의 서양 미술 순례, 그리고 디아스포라 기행, 시의 힘, 서양 음악 순례도 있고요. 예. 등등 아주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말이죠. 조선적이라 하면 이제 북한 국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예. 조선적이라고 하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이 아니라 남북한 어디에도 나는 국적을 두지 않겠다라고 선택해서 미 군정이 부여한 국적 아닌 국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송도율 교수처럼 일종의 경계인 같은. 네, 그렇죠. 어디의 국가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일본에서는 비국민이고요. 예. 남한과 북한에서도 국민으로 포용하지 않죠. 이런 문제가 이 디아스포라들을 아주 괴롭히는 상황인데요. 예. 왜 그런 유혹들이 없겠습니까? 세 갈래 길이 있었다고 해요. 예.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 60, 70년대는 북한이 제일동포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만경복무 아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국적을 택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일본으로 기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일본 국적을 취득한 거죠. 그것도 아니고 조선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 고향은 조선이었다. 분단된 남한이나 북한이 아니고 또 일본은 더더욱 아니고 나는 오롯이 조선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존심의 끈처럼 부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흔히들 많이 오해를 해요. 조선적이면은 북한 국적 아니냐, 그래서 빨갱이 아니냐, 예.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분단되기 전의 나라의 국민을 자초하는 거군요. 네, 분단되기 이전에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혼자서 그렇게 나는 분단되기 전 나라의 국민이다 이렇게 주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게 참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질문이 정말 가능한데요. 예. 어려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국민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지는 게 근대에 이르러서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국민을 대량 생산해내고 국민들을 규율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선이 식민지화하죠. 그 식민지의 상처들을 오롯이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이니치들에게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식민지의 경험을 고통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기호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권도 없이 임시 통행증 정도만 가지고 오가야 되는데 많은 게 불편하겠죠.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선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민국가라는 게 많은 차별과 억압을 동반하는지까지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이 소년의 눈물이라는 에세이집은요, 1960년대, 그러니까 이 서경식 선생이 소년 시절 또는 중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자이니치의 이른바 조센진이라고 불렀죠. 이 조센진들의 이야기를 쭉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독서 체험과 조선인으로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기억들이 시실과 날실이 돼서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서경 선생은 자신은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일본어를 배웠겠죠. 일본어를 배웠으니까 일본어로 사고하고 일본어로 모든 생각들을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서경식 선생의 모원은 일본어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끝없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물론 서경식 선생은 한국 국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일본어로 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조선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것을 언어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의 눈물이라는 이 책이 일본에서 아주 이름 있는 에세이 상을 받거든요. 수상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반대한다. 그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는 제일교포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 정책을 반대한다. 식민지 지배의 죄과를 부인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우익 사상을 반대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이니치는 사실 일본인들에게는 또 일본이라는 국가에게는 상처를 끊임없이 이 되새김질하게 하는 그런 기호 같은 것이죠.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 안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본어의 감옥에 갇혀서 일본어로 아주 뛰어난 에세이들을 쓰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쭉 소개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이 코너에 소개해드렸던 프란츠 파농의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 루신의 그 소설과 에세이들, 그리고 토마스 만 이런 소설들과 여러 책들을 쭉 소개하면서 제일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기억들을 오롯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조선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는 힘들었는지 또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중학교 가서 이렇게 영어를 배웠다 그럽니다.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뭐 I am a boy, 뭐 I am a girl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어 수업에 I am a Japanese라는 그 문장을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본인이다 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 했겠죠. 근데 자기 차례가 올수록 긴장도가 점점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지는 알 수 있겠죠. 자기는 일본인이 아닌데 왜 I am a Japanese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뒤를 이어서 말을 하네요. 아직 나는 조선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선생님은 나에게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는 대신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것이랑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나 하라며 불쾌했다. 그리하여 나는 초등학교 시절의 일상적인 작은 폭력에 대한 긴장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또 다른 종류의 긴장 속에서 처신을 고민하게 되었다. 내 출신과 문화를 홀로 등에 짊어진 채 나는
다른 모든 학생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콧물로 소매뿌리를 반들반들하게 만들던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들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좋은 양복으로 몸을 감쌌고 영리했고 또 조숙했다. 이런 무리들 속에 섞여서 나는 저 무리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예. 그런 일상적인 풍력에서 조선인으로 살아야 했던 이 서경식 선생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일상이 이 책에 아주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삶의 경험과 아울러서 서경식 선생이 아주 맛깔진 문체로 소개하는 여러 책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읽는 재미가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궁금한 게요. 책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시대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민주정부의 시기가 있었던 터고요. 또 지금은 3기에 해당하는데 왜 남한 체제는 여전히 그들의 눈밖일까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이 서경 선생의 경우 두 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서승 선생과 서준식 선생님이. 예. 이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그 간첩 조작 사건으로 20년 가까운 형을 받았죠. 예. 그 박정희 독재 체제를 통과해 오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환멸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애증의 병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 민주정부 때는 그나마 좀 오가고 했습니다. 다시 또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또 다른 환멸들이 세차게 몰아쳤죠. 예. 그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한국의 이 민주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이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마음도 열리면서 또 다른 제가 보기에는 남북 화해와 교류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쪽에서는 일본의 제1동포들 물론 정치적인 전략적 차원이기도 하겠지만은 상당 부분 지원했습니다. 예. 조선족 학교도 많이 세우고요. 그 조선인 학교도 일본의 그 조선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세운 대학이죠. 유일한 대학입니다. 예.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세운 대학이죠. 남한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사정들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조선적 자이니치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왕래할 때 남북한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박정희가 이 민족사에 저지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또 절감하게 되면서 그 시대를 치유하는 몫이 혁명정부 현 정부에게 또 부여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 우리가 그 조선적 하면 특히 이제 조청년하고 연계해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 물론 그런 사례도 없진 않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체제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의 조국을 상상한다는 면에서는 우리 자이니치들이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분단 이전의 조국이 자기들의 조국이다라고 해도 무게중심은 남한에 좀 더 많이 기울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남한이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의 내일을 여는 그런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 체제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으니까 예. 김 PD의 그런 소망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몸 만들기가 한참인 분들께 비타샵 2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간편하게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한두 끼를 바꿔 드시고 일반 식사 후에는 빼어빼어를 챙겨 드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할인 행사 중이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 하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중국의 아주 저명한 작가 바진, 바진의 단편소설 노예의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노예의 마음. 네, 제가 이 작품을 고른 이유를 우리 김 PD는 환히 꿰뚫고 계실 줄 아는데. 예. 우선은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들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삼성의 바지들, 그들을 얘기를 하시려는 건 아닙니까? 아, 어떻게 하셨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다 들켜버렸나 봐요. 아니, 또 저자가 바진 아닙니까? 바진. 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예. 바진은 루신, 그리고 라오서, 그 다음에 마오둔과 더불어서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본명은 아니고요. 이 바쿠닌이라는 러시아 혁명가가 있죠. 이 바쿠닌의 첫 글자와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킨, 끝 글자를 따서 바진이라고 필명을 정했다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름에 정확히 드러나 있죠. 크로포트킨과 바진의 사상을 실천하는 그런 작가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진은 좋은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 번역된 것만 얼추 꼽아봐도 휴식의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차가운 밤이라는 장편소설도 있고, 그리고 단편소설 모음집 아버지가 새 구두를 사오셨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 노예의 마음은 창비에서 나온 중국 작가 선집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에 실려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의 미래 전략 실장을 했다는 그 최지성 씨, 그리고 장충기 씨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군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어떤 무사의 정신의 표현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노예의 극한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숙이 노예 정신에 물들어 있는가를 그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언경유착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예. 우리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이 언론사들이 장충기 씨에게, 그러니까 삼성에 온갖 청탁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매일경제나 뭐 문화일보나 이런 고위 간부들이 참 추잡한 짓들을 합니다. 이건 역시 거대 자본에 빌붙는 뭐 노예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큰 사건들이 많은데 댓글 조작 사건이 있죠. 예.
그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뭐 국정원이나 군이나 경찰도 문제지만은 거기에 편승한 많은 사람들 역시 그 노예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예 상태의 지속이야말로 불의의 권력이 바람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려고 대대적으로 개돼지들을 양산해 왔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노예겠죠. 이 노예의 마음을 깊이 새겨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우울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바진의 노예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만감이 교차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가 진짜 노예인 이유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 또는 저항이 시작되겠죠. 이 바진의 노예 마음이 문제적인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소설에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조상은 노예였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어머니까지 온전히 주인들에게 철저하게 희생되면서도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또는 노예 상태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펑인데 이름이 이 펑은 나는 노예였다는 자각을 하고 이 노예 상태를 깨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노예 상태를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노예적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을 디딤돌로 해서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사회 제도와 관습, 권력과 맞붙어 싸우는 의지를 다지게 되겠죠. 이 소설에서 노예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행복을 모두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의 마음이야. 최지성 씨나 장충기 씨가 이 소설을 읽은 것 같아요. 놀랍게도. 자기의 행복을 모두 버려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부회장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의 마음이라는 거죠.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조상들은 할아버지에게 전해주었고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전해주었고 아버지는 다시 나에게 전해준 거야 라고 이 펑은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자각을 정확하게 피력합니다. 이 순간에 이제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노예의 마음, 난 언제나 이 노예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자각이 없이는 자신 노예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근현대사의 독재자들이나 불의의 권력들이 의도했던 것은 전 국민을 노예화로 해 맞습니다. 식민시대 교육 정책의 핵심이 우민화 교육이었잖아요. 백성들 어리석게 만드는 교육. 이게 모순 형용인 것 같은데 교육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고 좀 더 정신이 개발되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교육을 받을수록 바보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꿰뚫어보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판정하고 이걸 토대로 나아갈 방향을 상상하고 이런 능력들을 박탈해버리는 거죠. 오로지 자본과 권력의 명령에 익숙하게 따르는 그런 노예들만을 대량으로 생산했고 이 군정시대나 이승만 박정희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교육 현장에서는 말로는 인재를 양성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아주 머리 좋은 노예들을 대량 생산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유의 삶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이나 권력에 추종하는 그런 노예의 삶들을 강요했던 거죠. 이걸 우리 바지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펑이라는 친구가 자신 노예의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읽는 책을 하면서 종종 이 분노와 증오를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노예 정신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이 펑이라는 인물이 강조하는 게 바로 분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 자주 밤이 깊도록 잠을 못 자. 그들을 생각하면서 시달리곤 하지. 이 그들은 자신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괴롭혔던 이른바 주인들이죠.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야. 이건 분노야. 난 상상하곤 해. 지금 내가 편안하게 침상에서 잠을 잘 때 지금 어디선가는 수백만, 수천만의 노예가 자신이 불행한 운명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내 할아버지처럼 살면서 고생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시각 주인들은 달콤한 꿈에 취해 있겠지. 그들 가운데 어느 늙은이는 도둑 누명을 쓰고 이튿날 새벽 목을 메고 죽을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나이든 노예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징역살이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어머니와 딸은 주인의 품에서 놀이개가 되고 있겠지. 아이들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은 독한 저주로 가득 차지. 난 자네와 같은 사람들을 저주했어. 자네 같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자네들은 내 할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내 어머니를 욕보였어.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자네들은 아직도 살고 있어. 나는 자네들에게 기어이 복수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리고 끝까지 주인이고자 하는 대학 친구입니다. 예.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이 주인이기만을 강조하지 자신에게 깃든 노예 정신을 깨닫지 못하죠. 여기서 분노라는 감정이 노예 상태의 자각으로 이끌고 그게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법정에서 삼성의 우리 김 PD 말 빌면은 바지 사장들이 대신 죄를 받겠다고 애원을 하고 두목이란 사람은 울먹거렸다 그러죠. 예. 가관입니다. 악어의 눈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리숙한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연기에 넘어갈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노예의 마음이 하도 깊어서 그 눈물에 살짝 흔들릴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우리 그 법정 앞에서 삼성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뭔가 저주의 말을 퍼부은 박사모 비슷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노예 상태를 자각하는 과정까지는 정말 지난한 길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래서 당연한 귀결이겠지만은 우리의 펑이라는 이 노예 마음을 자각한 친구는 혁명가가 됩니다. 그리고 혁명의 길로 나서고요. 이 펑의 친구인 여기서 화자는 노예를 배로 늘려서 어여쁜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현실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더 행복한 삶인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존경해서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몸통이 되려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설마요? 아. 저는 그렇게 사람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고유의 심성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모리오가이라는 일본의 걸출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작품 중에 아베 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 일본에는 무사도 정신에 의해서 할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할복마저도 그렇게 세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복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라는 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럴진데 화폐 관계로 만난 사람들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우리 위대한 두목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리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이해관계를 가로 안에 넣고 나면은 그건 다 보다는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요량이었다면은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나와야죠. 우리 부회장님은 얼굴 마담이었고 내가 다 실세였다. 그러니까 나만 처벌해다오. 예.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이 맥락상. 아니 어느 미친놈이 내가 다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와서 세세한 정황이야 우리 김 프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잘은 모르지만 막판에 뭐가 꼬이니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00명이 넘는다는 삼성의 그 공부벌레 변호사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았겠죠. 그 어드바이스 수준이 이런 정도라는 걸 알고서 이 사람들이
다급했긴 다급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21세기에 노예로 살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중추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참 우리가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의 그 노예의 마음을 뭐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쉽죠. 동시에 우리는 루신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우리 안에도 혹시 내 안에도 이 노예의 근성이 깃들어 있지 않은지 조금이라도 깃들어 있지 않은지 그 점도 예의주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영화 보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네, 지난번에 택시 운전사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군함도는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저는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땠어요? 뭐 이제 국뽕 영화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기에 불편하고 이게 도대체 무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간 군함도의 역사적 아픔들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영화적 완성도도 뭐 그 정도면은 뭐 아주 높이 쳐줄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 PD의 감각이 맞겠죠? 아니, 제가 솔직히 영화 평론 영역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실은 제가 좀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화 평론 글들을 보면은 이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린 이 부분이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네. 예. 저는 어느 쪽이냐면은 이 영화의 언어는 뭐 감독의 영화관이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죠. 예. 한편의 영화의 모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관객들의 욕심이죠.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또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할 수 있어야죠. 군함도가 문제가 됐던 건 뭐 영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스크린을 독점했다는 게 많은 불만을 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군함도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영화와 또 현실은 또 다릅니다. 영화가 현실을 일정 정도 반영할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영화가 고스란히 재현한다고 생각하면은 지나친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함도라는 키워드를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점, 뭐 이 점은 뭐 상당한 공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광주 민주항쟁을 다시 소환하고요. 우리 기억 속으로 또 군함도가 일제 말기 정말 지옥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500만, 600만을 다 돌파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면 엄청난 센세이션이죠. 예. 이게 또 영화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군함도. 오늘 군함도 관련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함도가 앞에 놓여 있고요. 군함도에서부터 파푸아 뉴기니까지 일제 말기에 강제로 징용당한 조선인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던 동아시아 곳곳, 이른바 대동아 곳곳을 탐사하면서 거기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구술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예. 이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획했고요. 예. 김민철, 김승은 선생 외에 18분이 합작한 그런 책입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 맨 앞에 지도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제국의 최대 영역이라는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뿐만 아니고 조선, 그리고 저 사할린에서부터 미얀마, 타이,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까지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표방했던 그 지도가 한 장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상의 구석구석까지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들의 안 맺힌 사연들이 그대로 깃들여 있습니다. 예. 이 군함도는 잘 알다시피 나가사키만 앞에 있는 그런 작은 섬인데요. 야구장 2개 정도 크기라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섬을 이름은 하시마입니다. 하시마. 끝섬이란 뜻입니다. 예. 일본에서는 이곳을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성공했죠. 이 강제징용의 의미로 다크 투어리즘 차원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화의 상징물로서 등재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양 세계에서 성공한 근대화의 사례로 이 하시마섬, 그러니까 군함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던 거죠. 예.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분명히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지하 갱도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또 죽어갔다는 사실을 명시는 아니지만은 지나가듯이 언급은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forced to work입니다.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일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네,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바로 이 섬의 지하 갱도, 이곳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서 정말 지옥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그 위에 아파트,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상복합단지 같은 걸 지어놓고요. 마치 거대한 군함처럼 보이게 하면서 바로 이게 우리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다라고 내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하 갱도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삶 자체는 다 그냥 매몰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자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아주 강렬한 연대를 통한 저항을 했고요. 예. 그게 뭐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 진실을 규명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소중한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예. 아주 인상적인 게 2장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는 갱 안에 누워서 탄을 캐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폐쇄된 갱도 안에서 누워서 움쭉달싹하지 못하고 석탄을 캐내는 노동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일본 근대화의 바탕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뭐 노동자들도 물론이지만 식민지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탄갱 속에 몰아넣고 누워서 석탄을 캐냈고 그 석탄으로 그 엔진 돌리고 그 엔진이 바로 일본 자본주의의 동력이 됐고 그게 또 전쟁을 굴리는 데까지 나아갔던 거죠. 예. 하시마 탄갱이 미쓰비시, 우리 그 김영민 브리핑의 뉴스 듣기 능력 평가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예. 바로 그 미쓰비시가 소유하고 있던 겁니다. 예. 이 사진이 한 장 있고요. 다른 한 장은 전라북도 여자 근로 정신대 귀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하카타항에서 미군이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여린 소녀들이에요. 예. 이 소녀들을 돈을 벌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겠다는 미끼를 던져서 바로 이 강제 노동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예. 우리가 정신대 하면은 주로 위안부,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 정신이란 말이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쳐서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뭐 부대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이 근로정신대라고 해서 남성들은 주로 이제 징용을 당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도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 곳곳 또는 이 동아시아 곳곳으로 동원됐습니다. 예. 이런 여린 그 소녀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 소녀들이 돌아와서도 이른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대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성노예를 떠올리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 어떤 할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결혼을 했다가 뭐 이혼을 당하고 아이고. 하면서 정말 그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조국에 돌아와서도 그 오해와 편견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이 말고도 많은 사진과 함께 지옥의 시간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들으면은 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역사의 진상에 육박해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의 구남도 얘기가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군수품 조달에 동원된 여자 근로정신대들, 그리고 이 조세이 탄광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된 136명의 9.1담들, 예. 철의 도시 가마이시 등등 조선인 노동자들이 동원돼서 삶의 고통의 흔적들을 새긴 지점들을 하나하나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억류됐었어요. 예. 일본 현대사에서는 시베리아 억류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련군이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서 일본군 포로들을 대거 억류합니다. 뭐 대략 4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예. 일본 현대사에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선인들도 일본인 포로처럼 취급을 받고 거기 억류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사할린과 시베리아에 살면서 우리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후손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4부가 이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챕터인데요. 여기 제가 또 주목한 것은 피폭자 문제입니다. 피폭자. 네, 하시마 섬, 그러니까 구남도가 나가사키만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나가사키 하면은 원폭이 투하된 곳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폭 투하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예. 그 시체들을 발굴하러 동원된 사람들이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발굴하고 운반하고 하는 과정에서 피폭당한 조선인들, 그들의 삶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 한국의 많은 학자들, 젊은 학자들과 시민 활동가들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동시에 일본에도 양심적인 시민들이 연대해서 예. 일본이 저지른 죄악들, 죄상들을 밝히기 위해서 봉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예. 또 동시에 둘이 연대를 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역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부록처럼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한일 시민 공동선언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의 요구와 행동 계획이 실려 있는데요. 20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가 보면은 1894년 청일전쟁부터 독도 문제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 간에 역사적으로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징용 문제도 그렇고요. 정신대 문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폭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 문제도 그렇고 또 시베리아 억류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게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예. 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역사적인 정말 우리 고통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제가 미국한테만 고개를 조아렸고요. 다른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는 반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일제의 이런 악행을 계승하고 있는 현 일본국임을 또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함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구술, 그러니까 진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신대 문제나 피폭 문제나 징용 문제를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제시해도 한국 정부가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그래 왔다는 거죠. 예. 노무현 정부 때 잠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또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이른바 한일 협정이었죠. 예. 그걸로 일단락지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사실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우리 정부의 아주 비굴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1965년에 있었던 한일 협정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이른바 그 보상 비슷한 걸 받잖아요. 청구권을 통해서. 예. 그게 이제 한국 경제 개발의 기본 종잣돈이 됐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짓밟힌 청춘을 대가로 이런 한국의 자본주의 사기 텄다면은 그거야말로 식민시대 그 수많은 조선인들의 핏값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도자의 탁월한 지도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시에 그 군산 복합체에 동원됐던 미쓰비시나 미쓰이의 그 죄악상들도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는 책입니다. 예. 기억하는 자만이 불행했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또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근데 아름다운 시가 아니어서 조금은 미안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시인의 작품 소개해 주실 모양이죠? 8월 시가 있는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그 해방 전후의 문학자들의 행보를 보여주는 시들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 서정주. 마지막에 고은정 시인이 낭송한 전두환 퇴임 전날의 찬양시는 김춘수 시인의 작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서정주, 김춘수의 흑역사 짚어봤고 오늘은 누굽니까? 오늘은 모윤숙 씨입니다. 모윤숙. 예. 털모자 해서. 네, 그렇네요. 예. 그 모윤숙 씨는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해방 직후 이승만 체제, 그리고 박정희 체제, 그리고 전두환 체제 이르기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한 시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시대 상황에 아주 기민하게 반응한 촉이 아주 예민한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권력의 냄새를 아주 잘 맡는. 그렇다고 얘기하겠죠. 우선 모윤숙 씨는 1910년에 태어나서 이화여전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를 잘했겠죠. 일단 이 부분은 예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죠. 예. 이 시는 1936년에 연재하고 37년에 간행된 산문집 렌의 애가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렌이라는 건 아프리카 밀림에서 우는 새 이름이라고 하네요. 예. 네, 렌이라는 그 화자가 어떤 남성에게 바치는 애절한 사랑의 산문시입니다. 그러니까 연애시를 빙자해서 일제를 칭송하는 그런 시인가 보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 시는 그야말로 그 렌이라는 그 화자가 시몬이라는 중년 남성에게 바치는 아주 달달한 사랑의 시입니다. 예. 이런 시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일제 말기 이르러서는 전국 대강연회 연사로 나서고요. 그리고 이 당시 많이 쓰였던 용어 중에 하나가 총후 부대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의 뒤에 있는 부대들이다 해서 후방을 주로 얘기했죠. 이른바 그 총후 부인의 가정 결전 체제를 갖추라 이런 걸 역설하면서 연설을 하고 다닙니다. 예. 여성도 전사다. 목숨을 아끼지 말자 이런 강연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위안부 동원에도 앞장섰던 그런 주역이었나요? 글쎄요, 위안부 동원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일단 징병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학병이나 일본 군에 자원 입대해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라. 이런 강연을 하고 또 그런 시를 씁니다. 예. 그런 시 중에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 한 말씀에 라는 시인데요. 예. 매일신보 1943년 11월 12일자에 발표됐습니다.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냐 지원을 해라. 엄마보다 나라가 중하지 않으냐. 가정보다 나라가 크지 않으냐. 생명보다 중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너를 나오란다. 조국을 위해 반도 동포를 위해 나가라. 폭탄인들 마다하랴. 어서 가거라. 엄마도 너와 함께 내 혼을 따라 싸우리라. 어머니여 거룩한 내 어머니여 찬 들에 구르거나 지늘게 파묻히거나 내 나라의 행복을 위함이여니 서로 마소서. 내가 가면 아세아의 등불이 되어 번개가 되어 광명이 되오리다. 감동적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는 물론 일본입니다. 예. 그리고 내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도 당연히 일본이고요. 그래서 아세아의 등불이 되어서 번개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빌어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이런 문학자들의 행태야말로 정말 두고두고 이 문제 삼아야 하고요. 예. 심하게 말하자면 응징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어머니의 심정하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철도 노동자들을 집단 직위 해제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군장병을 노예로 부리고 그 생각이 나서 사실 골랐습니다. 모임수를. 그러시군요.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친아들을 이렇게 전장터로 기꺼이 보낼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군 장성의 만화님이나 다른 누구의 어머니 마음을 했던 이현주 씨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김용민 파일에서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신의 소중한 자식이었다면은 이렇게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전장터로 기꺼이 즐겁게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당겨서 말씀드리자면은 프랑스에서는 비시 정권이 있었잖아요. 예. 프랑스 남부 비시라는 도시에 성립한 친나치 정권이죠. 이 정권에 대한 응징을 할 때 가장 먼저 처단하는 이른바 세력들이 언론인과 문인입니다. 예. 왜냐하면 증거가 분명히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장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네가라는 그 달달한 연애시로 젊은 청춘들을 유혹했던 그런 사람이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우라 하는데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모윤숙 씨는 방공전사로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승만의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졸개가 돼서 철저하게 이승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고 모윤숙은 건국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1946년으로 기억하는데 유엔 한국위원단이 오잖아요. 예. 남한 단독 선거냐 아니면 남북한 공동 선거냐 이런 걸 판정하기 위해서. 예. 그게 한국위원단의 대표단으로 온 사람들 8나라에서 왔는데 대표들이 반반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반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총선거를 해야 한다는 쪽이었고 나머지 반은 남한 단독 선거만으로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정권을 진 사람이 인도 대표였던 메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이승만이 모윤숙을 시켜서 이 메논을 이화장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이화장이 그 이승만이 머물렀던 곳 아닙니까? 미인계를 써서 이화장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모윤숙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뒤에서 아주 화려한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논이 이승만으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죠. 예. 분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모윤숙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윤숙은 이화여전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예. 영어를 꽤 잘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이승만의 특파원격으로 파견되고 하면서 이승만 친미 정권이 수립하는데 반공 정권이죠. 예.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일제를 찬양했을 때에는 뭐 나가서 싸우자, 우리 아들을 보내자 이랬을 때는 반미였을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미축 귀영을 몰아내자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미제 적들을 우리가 경멸하자 이런 선동을 하죠. 예. 그러다가 순식간에 놀라울 정도의 변신이죠. 순식간에 친미주의가 돼서 반공에 앞장섭니다. 이승만의 뭐 철저한 종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연구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좋은 연구들이. 근데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어하는 것은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대동아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일본 쪽에서 찬양했던 이 사람이 또다시 전쟁을 찬양하는 시를 씁니다. 이걸 저는 죽음의 미학화 이런 말 쓰는데 죽음을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요. 여기 어떤 육군 소위의 죽음을 보고서 쓴 시가 한 편 있는데 죽음에서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 냄새를 맡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죽음을 대단히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반공을 앞세운 그 정권의 가장 그 뛰어난 앞잡이로서 이런 죽음마저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에 얘기했던 구상이라는 시인처럼 죽음을 보면서 전쟁의 환멸을 느끼는 게 아마 시인의 본성일 거예요. 예. 시인이라면 그래야 할 테고. 그런데 우리 모윤숙 씨는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시에서 죽음을 찬양합니다. 아주 긴 시인데요.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인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가 밀려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숨지었노라. 여기에서 이 조국이란 말을 앞에서 읽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시에서 나왔던 조국과 바꿔놓으면 똑같은 시입니다. 예.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짝 바꾸기만 하면은 친일 협력을 했던 시인들의 시들은 대부분 바로 이런 친독재적인 시들, 반공적인 시로 그대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친일에 앞장섰던 이런 시인들이 대부분 시인이나 문학자들이 또 언론인들이 바로 반공으로 모두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달은 바꾸면 되거든요. 예. 놀라울 정도입니다. 몇 달은 바꾸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모윤숙이 과거 자신의 일제강점기 때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사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설픈 변명으로 그냥 대충. 네.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이 프랑스 예를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랑스에는 체제 협력한 사람들은 최고형에 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직에 나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 공직에 나가요. 뭐 팬클럽 회장하고 이런 건 물론이고 모윤숙 씨의 경우 박정희 체제 때는 국회의원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금관 문화훈장도 받고요. 참 놀라운 건 또 3.1 문화상이라는 걸 받습니다. 79년에는. 이 3.1 독립투쟁을 상징하는 그 상인데 그런 상을 받아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은 이걸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상을 받은 거 보면은 별다른 뭐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어떻게 전쟁에서 참담하게 죽은 병사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죽었으니까 아주 그 살랑살랑 부는 바람 마시면서 자랑스럽게 죽어간다고, 영광스럽게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건 현실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인의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시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지점들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정신의 영역이 아예 뭐 파괴돼 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인들이 달달한 언어로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과 문학 소녀들을 사로잡아 왔다는 게 그게 저는 또 비극이란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망자를 그야말로 희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나운 전쟁에서 죽어가는 순간의 그 고통들을 정말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생각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마 시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아들이 여기 등장하는 그 소희처럼 죽어갔다면 아들에게도 이런 언어를 바칠 수 있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단을 위해서 애국의 이름으로 이 죽음을 찬양하는 시들은 어디서나 우리는 의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친일 협력의 시들이 반공의 시로 그대로 바뀌고요. 그리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시로 그대로 전환됩니다. 뭐 이승만을 향한 눈꼴 사나운 시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의 귀가 더럽혀질까 봐 더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승만이라는 님에게 바치는 시들 보면은 절절합니다. 그게 뭐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 앞날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오욕의 그런 상징으로 바뀌게 될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고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친일 문학을 얘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은 친일에 이르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체제의 폭력적인 강압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는 뭐 자발적으로 나서서 협력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뭐 침묵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문학사뿐만 아니고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예. 여러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 양식들을 우리가 소중한 또 다른 자산으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빚도 재산이라는 말 쓰잖아요. 예, 예. 우리 역사의 상처나 오욕도 분명히 우리의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영광만을 기억하는 건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아픈 상처와 오욕의 역사를 오롯이 기억할 수 있어야 이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 또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친일파들이 어땠을까? 이게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 너무나 많은 샘플들이 나돌아다녀서. 맞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예들이죠. 예.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 기득권층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건 뭐 두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불의한 시대에 자기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에 또 정신을 안고 사는 사람은 누군지 한번 또 돌이켜보고 우리 후대에게 그런 정신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값진 일인지를 또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란 정치 공동체가 역사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말 중에 제가 가장 공감이 되는 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거든요. 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과 살 때 우리마저도 괴물을 닮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